1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물어볼 때 보기를 보니까 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많은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을 물어볼 때는 거의 90% 정답이 선입 아니면 후입이에요. 다른 개별법이나 이동평균법은 별다른 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을 갖고 있는 선입이나 후입이 정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딱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이렇게만 기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은 어떤 거를 먼저 비용을 잡아요? 가장 먼저 샀던 거죠. 가장 먼저 구입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 얘기고요. 수입은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써놓으시면 아마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특징을 알려줬죠, 문제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알려줬지만 항상 이런 한 가지의 특징 가지고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 특징. 다른 특징들 2번과 3번 특징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을 보고 바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바로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1번 물가가 어떻게 된대요? 계속 오르고 있대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세 번째 지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지금 경제용어로 부르고 있고요.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구입한 게 가장 쌀까요? 비쌀까요? 그죠? 가장 비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먼저 구입했던 건지 가장 쌈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있는지는 풀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할 때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된대요? 과대 이러면 어려우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거를 잡아야 조금이나마 비용을 덜 빼는 거예요? 선입을 빼야겠죠. 선입을 해야 가장 싼 걸 비용 잡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정답은 그냥 1번인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나요. 되나요? 가장 먼저 구입한 게 가장 쌀 거고 가장 쌌던 거를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잡을 거니까 순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나겠다. 이렇게만 푸시면 바로 끝나는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질문이고요. 어떤 식이 이해됐죠? 두 번째까지도 한번 봐보면 그럼 여러분들 얘는 가장 먼저 구입한 게 비용 잡히죠. 그냥 가장 선입으로 할 때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은 비용으로 잡혀요? 아직 비용을 안 잡힐까요? 선입을 하면 아직 비용을 안 잡히죠. 그거 자체가 기말 재고 자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얘는요 가장 먼저 구입했던 게 먼저 구입한 게 뭘로 잡혀요? 기말 재고 자산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반대잖아요, 그죠? 먼저 구입한 게 비용 잡히면 최근에 구입한 건 재고서 잡히고 후입은 가장 최근에 산 게 비용 잡히면 가장 먼저 구입했던 게 재고자산 났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시가를 반영하는 건 뭘까요? 기말재고자산이 선입이잖아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자산으로 잡힐 거니까 최소한 현재 이 재고자산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됐어요? 정답은 1번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가장 최근에 구입했다는 것 자체가 현시가잖아요. 재고자산에. 이게 기말재고자산으로 잡힐 거니까 정답은 선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거는 맞춰야 됩니다. 우선 최소한 여러분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 물어봤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건 구입가격과 뭐까지예요? 부대비용. 부대비용은 취득부터 사용 가능할 때까지 쓰는 돈들이 다 부대비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부대 비용이 아닌 게 딱 뭐 보여요? 재산세. 그러면 최소한 미음 빼면 2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재산세 정도만 좀 알고 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2번 문제는 풀만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무형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틀린 게 몇 번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소한 무형자산에서 결산 문제, 삼각하는 문제 가끔씩 나오잖아요. 무형자산은 삼각비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무슨법으로 삼각하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무형자산의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눴죠. 그거 자체가 무슨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액법. 그러면 딱 봐도 정답은 4번이 틀린 말인 거예요. 정률법으로 저희가 무형자산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생각 방법을 정하지 않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액법으로 사용한다가 맞는 말인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봐보죠. 1번 지문. 1번 지문도 중요합니다. 영업권이라고 되어 있죠. 영업권은 반드시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우리의 장부의 무형자산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남한테 사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한테 사온다. 구입할 때만 영업권이라고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영업권을 그냥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라고. 권리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부평 쪽에 인근에 지금 카페를 차리려고 지금 카페를 지금 엄청 알아보고 있는데, 부평 쪽은 권리금이 좀 비싸요. 그러면 그 권리금은 지네가 정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카페에 여기 이렇게 상권을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나한테 이거 키움값 줘 라고 하는 게 권리금이에요. 되나요? 권리금이 많으면 제가 그냥 쓰는 돈이에요. 그걸 인수를 하면.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카페를 판매할 거예요. 저는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할 때 저는 얘한테 보증금 같은 것도 줘야 되지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금이 영업권이고요. 고정가목으로. 권리금을 제가 1,000만 원을 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A 회사는 영업권을 잡고 있었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A는 안 잡는 게 맞는 거예요. 되나요? A는 지가 뭐 쓴 돈 있나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상권을 살려놨으니까 나는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겠어. 이게 끝인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이 권리금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거예요. 저는 지금 A라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구입하면서 이 카페를 인수하는 거 맞아요? 이럴 때 제가 영업권 1,000만 원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을 결산할 때마다 비용 치르겠죠. 무형자산 삼각비로. 됐나요? 그래서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이렇게 인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얘 혼자 정한 영업권은 장부에 인식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1번 지문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도 인정이 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남한테 사온 것만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1번 중요하고요. 2번 무형자산은 뭐래요?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 무형자산 인식기준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냥 비용 잡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코로나 백신 얘기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면 무조건 성공해요? 아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만들 때까지 쓴 돈을 비용을 잡는 거고요. 되나요? 근데 만약에 성공을 했다. 화이자나 뭐 모더나 이런 거 다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인식 조건이 이 3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면 비용 처리한다. 맞는 얘기겠죠. 3번도 맞죠? 무형자산도 부대비용을 가상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부대비용. 정답은 4번. 정밀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죠. 또 뭐 나왔어요? 또 6까지가 나왔잖아. 잘 나오네요. 그죠? 1번. 여러분들 지금 아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 아까 그게 정답이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제가 아까 만기보유증권 평가손익이 아니라 무슨 평가손익이 있다고 했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죠. 근데 단기매매증권이 왜 나와요? 정답 1번이네요. 아까 문제랑 정답이 겹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으로 처리하는 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미실현 보유손익이 평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수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까지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 문제는 또 단기매매증권이 정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단기매매증권이 뭐가 됐대요? 단기매매증권은 여러분들 원래 1년 안에 처분할 목적으로 사오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은 팔고 싶다고 무조건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은 구매자가 있어야 팔 수 있어요. 저희가 진짜 물건 파는 것처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금처럼 살아는 주식이 삼성인 겁니다. 왜요? 오르면 바로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사니까. 근데 제가 1년 안에 처분할 목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을 사왔는데 뭐가 상실했다고요? 시장성을 상실한다는 건 이 단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뭔가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꾼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냥. 맞는 얘기 맞죠?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불러요. 재분류. 다시 분류한다. 다른 증권으로. 그래서 그냥 이론도 어렵긴 하지만 찬찬히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고 했죠. 유가증권에. 지분증권은 뭐뭐만 이사했어요. 단, 매. 얘는요. 뭐뭐뭐라고 했어요. 단, 매만. 단, 매만. 맞아요? 3번, 4번 지분은 맞는 얘기잖아요. 지분,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매만으로 하나로 분류한다. 맞는 얘기죠. 4번도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이 아닌 거는 뭐만 남았어요? 단매만 남았잖아요. 4번도 맞는 얘기잖아요. 단매만만 기억해도 3번, 4번 지문은 여러분들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정답은 1번이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계정 까먹니 적은 등록에서 치시라고요. 그냥. 다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 들어가 보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5번. 사채 문제 나왔죠. 사채. 그렇죠? 1번. 사채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 이런 질문 드럽게 귀찮아요.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액면이자율은 내가 주는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자율은 타회사가 주는 이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내가 주는 이자, 다른 회사가 주는 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면 내가 주는 이자가 크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주는 이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다 크다니까 내가 주는 이자가 더 크다는 거죠. 나한테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많을까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더 받게 된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단어들은 어렵지만 좀 쉽게 푸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제가 계속 쉬운 말로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사채 발행 시 발행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것도 맞죠? 왜요? 일반적으로 사채 관련 발행 비용은 사채 시장에서 수수료 차감하고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 저랑 채권자가 있다라고 치면 이게 사채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채권자가 사채 시장한테 돈을 주면 얘가 수수료 5만 원 떼고 저한테 준다고요.
여러분들 사채 마련 비용이 발생하면 제가 돈을 더 받게 돼요? 수수료 사채시장에서 떼먹을 거니까 돈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발행가액이 줄어든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발행가액이 내가 받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됩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맞는 말인 겁니다.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은 자본이여금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자본이여금이 왜 나와요? 3번이 틀린 말이겠죠, 그냥. 최소한 여러분들 자본이여금이 나오려면 최소한 뭐를 거래해야 돼요? 주식을 거래해야 되는데 사채는 주식 얘기 아니잖아요. 딱 봐도 3번이 틀렸겠지. 이런 거 맞추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4번도 보면 사채 뭐 나왔어요? 할인 발행 나왔죠. 사채가 100만 원 잡히면 할인 발행은 현금으로 100만 원보다 더 받는 거예요? 덜 받는 거예요? 덜 받는 거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결산 때도 풀어봤었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얼마가 된다고 했어요? 만기가 되면 0원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매년 그러면 10만 원 금액이 여러분들 매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각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만 한다고 했어요? 결산 때. 저번에 했었죠? 할인 발행 차금 상각, 할증 발행 차금 상각. 그러면 원래 처음에는 사채가 액면가액이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얼마 덜 받았다고요? 10만 원 덜 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돈은 얼마인 거예요? 장부가 이렇게 써진다고요. 아시겠죠? 내가 사채 100만 원만 써놓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 투자해주는 투자자들한테 나 사채를 빌리려고 했는데 10만 원 덜 받고 90 받았어라고 보여줘야 된다고요. 항상.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기가 되면 이 할인 발행 차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빵원이 된다 그랬죠. 사채는 그대로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100에서 원래 10만 원 덜 받아서 90이었죠. 근데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된다고요? 만기가 되면? 빵원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장부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뺄 게 없는데. 맞아요? 장부 금액은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90이었다가 100 됐잖아요. 됐어요?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또 할증 발행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할증 발행일 때는 사채가 100만 원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장부 금액 얼마예요? 이거죠. 110만 원 받았다. 근데 할증 발행 차금도 매년 뭐 한다고 했어요? 상각. 얘도 얼마가 돼요? 만기되면. 빵원 되죠. 사채 금액은 계속 1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장부 금액 만기가 되면 얼마가 돼요? 또 100. 그러니까 만기 되면 그냥 액면 금액이 1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일 때는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된다고 봤겠죠. 할증 발행 차금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런 차이. 둘 다 얘기하는 이유가 이 문제는 할인 발행이 나왔지만 다른 회차에서 할증 발행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장부 금액이 증가한다가 맞는 거고 얘는 장부 금액이 감소한다. 그래서 결국에 만기가 되면 얼마가 돼요? 액면 금액이 100이 돼서 100으로 상환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지금 맞죠? 그렇죠? 상각을 매년 할 거니까 장부 금액은 계속 증가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사채가 있나 장부에 보세요. 사채 여러분들 보시면 프로그램 아무거나 킨 건데 사채가 얼마라고 써 있어요? 5천으로 써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전표에다가 네. 제가 할인 발행차가 갑자기 얼마가 들어왔어요? 제가 방금 100 썼으니까 100 들어왔죠. 뭐 5천이었다가 100 들어왔으니까 4,900이 된다고요. 할인 발행차가면 돈을 덜 받았다는 뜻이니까. 맞아요? 그럼 지금 장부 금액은 얼마라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장부금액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부금액 보시면 여기 비유동부채 안에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있죠. 비유동부채가 얼마라고 써 있어요? 5억 6,300 얼마 돼 있죠. 그러면 이 5억 6,300이 여기에 돼 있어요? 파란색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들을 더하면 이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장부에서 인식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장부에서 인식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라 얘라고요. 얘.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4,900이죠. 근데 계속 매년 뭔 없앤다고 했어요. 얘를 계속 없앤다고 했죠. 그래서 만기가 갚을 때가 되면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빵원. 장부금이 얼마로 바뀌어있지? 5천이 그대로 나오겠지. 이 얘기인 거예요. 할인마진 청약일 때는 장부금이 점점 조금씩 올라가서 결국에 5천이 되겠죠. 맞아요? 이 얘기를 방금 이렇게 제가 한 겁니다. 90이었다가 만기가 되면 그냥 100이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사채 문제 많이 꼬우니까 사채 문제는 조금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정답 맞추기 쉽잖아요. 자본위험이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됐어요? 정답은 3번.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액입니다. 원가액에. 공장에서 설치하던 뭐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원가는 무조건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뭘 물어봤어요? 매물원가라고 물어봤죠. 매물원가는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옛날에 쓴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 그럼 봐보죠.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문장이 있고 매물원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한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세 문장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제가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녹색을 보니까 처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과거예요? 앞으로예요? 앞으로 처분할 경우죠. 그러면 이 지문은 아예 볼 필요도 없는 지문인 거예요. 매물원가 물어보니까. 아시겠죠? 이 지문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물원가 이제 요거만 남았네요. 금액이. 그죠?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기계장치 얘기하고 있죠. 취득원가가 얼마였대요? 근데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맨날 누계액 더했어요? 뺐어요? 뺐죠? 얼마예요? 50. 그럼 정답은 50이래요. 되나요? 됐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에 처분한대요? 문제에서 60에 처분하거나 10만 원 고쳐서 80에 처분하거나 라고 물어봤죠. 그럼 사장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야, 기계한테 매물한 거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얼마에 처분할지 구할 거 아니에요.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60에 처분할 거예요? 10만 원 써서 80에 처분할 거예요? 80에 처분해야죠. 60 받는 것보다 10만 원 써서 80 받는 게 낫잖아요. 결국 70 받는 거니까 10만 원 쓰면.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고려할 때 매물 원가 50이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2번. 이렇게 매물 원가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뭐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선 틀린 거 물어봤고, 어떤 거 나왔어요? 전기료, 수도료라는 게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전기료, 수도료라는 사례를 많이 드리고요. 아까 여러분들 고정비, 변동비 그런 문제 있었죠? 그렇죠? 이 문제도 그런 문제인 겁니다. 보기를 봐도 막 고정비, 변동비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종류가 몇 개 있었어요, 아까? 4개 있었죠. 고정비, 또 준변동비, 준고정비. 아까 제가 아까 재고자산 쪽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정답이 얘네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이 둘 중에 하나지만 이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도 거의 정답이 얘네 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지만 우선 이 문제 봤을 때 전기료, 수도료 나왔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100% 고정비, 변동비가 정답은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의심을 먼저 하셔야 될게요. 전기세, 수도세를
사용을 아예 안 하면 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랑 전기세는 빈집도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빈집을 보면 공과금 용지가 엄청 많이 붙어있는 빈집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국가는 아무리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의 기본 요금은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모를까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 요금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기본 요금만 내면 끝나요? 아니죠. 사용량에 따라서 또 추가 요금도 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본 요금에다가 사용량에 비례해서 종량 요금은 또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문제 4개 중에 하나인데 기본 요금에다가 추가 요금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라고 물어본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이 되는 형태가 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그걸 그려드릴게요. 그래프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조업도자이고요. 여기가 총원가 자리라고 할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쓰는 돈이 커지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입니다. 이 상태면 생산량이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으로 한 게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도 뭐는 쓰는 거예요? 일정 돈은 조금 쓴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기본요금 구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씩 가면 일자로 가요? 올라가면서 가야 돼요? 올라가면서 가야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로 물어보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엄청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써놓고서 올바른 그래프를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바로 그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일정 기본 요금인데 뭔가 사용량에 따라서 뭔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쓰는 돈도 커지겠구나. 이런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외우는 것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고정비 형태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부터는 뭔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쓰는 돈도 같이 많아지죠. 그래서 여기부터 구간은 뭘까요? 변동비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고정비, 변동비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얘는 아닌 거예요. 뭔가 준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뭔가 고정비면 뭐예요? 무조건 쓰는 돈이 똑같아야 돼요. 고정비는. 변동비는 무조건 생산량이 있어야 쓰는 돈입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고정비고 여기부터는 변동비잖아요. 그렇죠? 이 형태가 뭐냐? 준변동비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이 문제는 지금 요게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준변동비라고도 부르고 이 그래프 보니까 고정비만 있어요? 변동비만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합 원가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혼합 원가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이제 정답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1번 지문 맞아요? 틀려요? 맞아. 고정비랑 변동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외우라고 딱 말을 안 하는 게 좀 그릴 줄도 알고 어떤 내용인지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3번 맞는 얘기죠? 4번 혼합원가도 맞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인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계단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단 형태라고도 한다는 준고정비가 맞습니다. 준고정비. 요거까지도 알고 있어야겠죠. 원가는 뭐 전체 내용을 아는 것보다 조금 키포인트만 찾아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키포인트, 준변동비 키포인트가 뭐예요?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형태다. 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나오는 형태다. 사례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 그리고 또는 기본요금 플러스 추가요금.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를 줄 거란 얘기예요. 힌트를 보고 뽑아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문제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원래 문제는 요래요. 원래는 요렇게 두 줄을 보여주고 이 네 개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원래 일반적인 문제예요. 여기서는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좀 어려운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뭐 했어요 방금? 준, 변동비 했죠. 그러면 지금은 준, 변동비만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괜히 계단원가 중고정비 뭐지 막 이렇게 어렵게 지금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준 변동비 배웠으면 준 변동비만이라도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 8번 보죠. 8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제조간접비라는 걸 뭔가 배분이라는 걸 할 때 제 마음대로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준 뭔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금액들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이 적합한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4번이겠죠. 여러분들 건물 관리비를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기서 뭐 전기 이런 거 수선 고쳐주는 장소도 있을 거고 공장에 아니면 비행기 같은 거 뭐 날개 이렇게 고쳐주는 수선하는 장소 다양하잖아요. 장소가 공장에. 그러면 그 공장에 뭔가 관리비가 총 나왔대요. 관리비가 나왔는데 그 직원도 수 가지고 계산해요. 기준을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수가 아니라 면적이 되는 거죠. 작업하는 면적이라고 쓸게요. 종업원 복리후생 부문비가 발생하면 종업원 연령으로 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15층 사무실에 여러분들 커피 같은 게 쫙 많아요. 그러면 나이 많으면 돈 더 내요?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수가 많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커피가 있으면 교육부에서 얼마 부담하고 그리고 사업부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식당 부문은 뭐예요? 요거도 종업원 수가 많겠네요. 식당 밥값 부담하는 거 교육부 몇 명, 사업부 몇 명 이런 배분이 많겠죠. 전기세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 맞죠? 14층 전기세 얼마, 15층 전기세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어이구 이거 물어봤네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T계정 그려야 되죠? 이거 T계정 여러분들 제가 T계정 알려드리는 게 뭐랑 뭐예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문제는 뭔가 다 그려야겠네요. 원재료 얘기 나왔죠? 제공품 얘기 나왔죠? 제품 얘기 다 나왔잖아요. 다 그려보죠.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 계속 그릴 겁니다. 제품 이거 T계정도 바닥바닥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항상 여기 자리 뭐예요? 항상 기초 대각선인 항상 기말 이거부터 기억하는 겁니다.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그리고 항상 대각선은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런 식으로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는 원재료가 증가하는 자리예요? 감소하는 자리예요? 증가하는 자리죠. 차변이 자산의 증가니까. 여기가 그래서 원재료 뭐예요? 매입에. 원재료 매입하면 원재료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원재료 사용액 또는 재료비라고도 부릅니다. 원재료가 감소하는 이유가 사용했으니까 감소하겠죠. T계정은 얼른 외우셔야 됩니다. 등식을 외우기 싫으시면 얼른 외우셔야 돼요.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몰라요. 그래서 등식을 외우지 마시고 항상 T계정을 그리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어려운 시험도.
여기 자리가 뭐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아까 얘기했던 직제, 직노, 재간 이거 세 개 합친 거죠. 시접재료비, 직접노비, 제조간접비 합친 거고 제공품이 없어진 이유가 아까 뭐였어요? 완성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와야죠. 제품을 단기에 제조할 때 쓴 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랑 다릅니다. 이건 뭐예요? 이번에 쓴 돈. 이거는 이번에 만든 돈이에요. 쓴 돈이랑 만든 돈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제품을 이만큼 만들었죠. 제품을 이만큼 만들면 제품이 증가돼요, 없어져요? 증가되니까 제품 차변이 요건 거예요. 똑같다고요. 그러면 제품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팔았으니까. 여기가 매출이 없다. 이 자리겠죠. 그래서 요거 티계정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티계정 이렇게 이거 티계정만 그릴 줄 알면 이거 싹싹싹 대입하면 끝나요. 해보죠. 기초 원재료 얼마래요? 10만원. 원재료 매입액 얼마래요? 20만원. 기말 원재료는요? 5만원. 그러면 30만원어치 갖고 있다가 5만원은 아직 사용 안 했다. 이런 뜻이니까 사용한 건 25만원. 그렇죠? 그럼 여기도 25만원이죠? 재료비값. 직접 노비는 얼마래요? 15만원이죠. 15만원. 제조간접비는 20만원. 기초 제공품은 여기 있네요. 20만원. 기말 제공품 나왔나요? 네, 나왔네요. 10만원. 기말 제공품 10만원. 그러면 20만원과 요거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40, 60, 80. 그렇죠? 80만원의 돈을 썼는데 아직도 못 만든 건 얼마치래요? 10만원. 만든 건 70만원. 70만원. 그러면은 정답은 3번이겠네요. 제품까진 그릴 필요 없었네요. 됐나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제품 티계정을 그려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제품까지 그리는 연습을 꼬박꼬박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여기가 70이죠. 똑같이. 기초 제품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기말 제품은요? 안 나와야지. 기말 제품은. 매출 원가인데 얼마래요? 여기가 45만원. 그러면 제품을 내가 85만원치 갖고 있었는데 45만원치는 팔았죠. 못 파는 건 얼마예요? 40만원. 이렇게 그려서 팔아낼게요. 아시겠죠? 이 티계정 중요하니까 3개 정도는 좀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10번. 이거 여러분들 환산량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수량 계산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원가네요. 그렇지? 아까 순서 했을 때 했던 거죠. 수량부터 파악해서 아까 수량 파악해서 뭐 했어요? 하나당 얼마 썼는지 파악해서 집어넣어놨죠. 근데 문제에서 하나당 얼마인지는 알려줬네요. 12,000원이다. 하나 만들 때 얼마 든다고요? 12,000원. 몇 개를 가공했는지만 계산하면 곱하면 총 가공비 발생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가 아까 환산량 계산할 때 뭐랑 뭐를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가공비만 물어본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튀겨져 그냥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냥. 그렇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완성수량 몇 개 있어요? 3,200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튀겨져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끌고 올게요. 그냥. 이걸 제가 수량으로 볼 겁니다. 수량, 착수 수량, 기말 수량, 완성 수량. 이렇게 수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기초 몇 개 있대요? 400개, 그죠? 여기가 400개, 완성도가 75%, 착수한 건 3,500개,
그 다음에 완성한 건 3,200개. 그 다음에 남는 건 700개. 완성도 몇 개죠? 완성도 40%인가요? 40%.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린 이유가 얘네들이 그냥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려본 거예요. 아시겠죠?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을 구할 건데 항상 이 환산량을 구할 때 평균법으로 구하는 거냐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는 거냐를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뭐래요? 선입선출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엄청 쉽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이번에 투입한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투입했던 걸까요? 기초에 있는 건 저번에 투입했다가 완성을 못했으니까 올해 기초로 넘어온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아까 환산량 구할 때 뭐 곱하라고 했어요? 항상 완성도를 곱하면 환산량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 완성도 곱하면 몇 개 나와요? 400개 곱하기 75% 하면 300개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곱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개 나와요? 280개 나오죠. 곱할 건 미리 곱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저 아까 환산량 계산할 때 뭐랑 뭐를 더해서 계산했나요? 완성한 거랑 환산량 요거 더해서 계산한 거 맞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는 게 평균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평균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공비니까 완성 수량에다가 뭐 더했다고요 지금? 기말 수량 더한 거 맞아? 근데 곱하기 뭐까지 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평균법이에요.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몇 개 나와요? 합쳐버리면 3,480개 나오는 거 맞죠? 얘랑 그냥 얘 두 개 더한 것 뿐이에요. 맞아요? 근데 선입선출법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얘랑 얘가 이번에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 맞죠? 근데 몇 개 정도는 저번에 만들었을까요? 300개겠죠. 이거는 저번에 만든 거라면서 여러분들. 완성 75%까지는 저번에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평균법이라는 건 야 저번에 만든 게 어딨냐. 그냥 야 이거 그냥 따로 계산하지 말고 얘랑 얘만 그냥 계산해서 수량 집합화하자라고 하는 게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야 평균법이 좀 웃기지 않냐. 이 300개 정도는 왜 저번에 완성한 수량인데 이번에 완성한 수량을 같이 계산하냐.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아까 이거 두 개 더했죠. 평균법에서. 여기서 몇 개는 이번에 완성한 게 아니라고요? 300개. 이걸 빼는 게 선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식이 여기에다가 뭐만 빼요? 기초수량 이거만 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00개를 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개수가 똑같으려면 뭐가 없으면 똑같을까요? 얘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로 나오는 지문에서 많이 나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3,480개에서 몇 개 빼요? 300개 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총 완성한 수량은 몇 개인 거예요? 3,180개라고 구한 겁니다. 됐나요? 3,180개 정도를 완성 수치로 환산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 구했는데 하나당 가공비 얼마 썼다고요? 많이 썼대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총 가공비 쓴 금액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180개에다가 하나당 12,000원 그러면 요게 나오네요. 3,816만원. 정답은 1번이겠네요. 됐어요? 이것도 천천히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이 T계정을 먼저 그리시고 평균법은 두 개 더하고 선입은 기초권은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가 조금 더 쉬워요? 평균법과 선입 중에? 이게 더 쉽겠죠?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의 수량을 안 알려줄 때가 많아요.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수량 안 알려줬다면 문제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부가세법상 재화 공급 특례라고 나왔죠. 재화 공급이라는 건 물건을 판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팔고 부가세를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특례라는 건 약간 특이한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특례를 물어볼 때는 항상 간주공급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 특이한 규정 맞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팔지도 않았는데 실제 판 거에 대한 시가의 부가세를 내라. 특이한 규정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간주공급의 종류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종류만 알고 계시면 이게 쉬워요. 간주공급은 실제 판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가공급, 두 번째가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이거고요. 근데 자가공급은 뭐예요? 내가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우리 회사에서 썼다는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회사 쓰는 게 뭐 잘못한 건가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대부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자동차 싣고 다니는 화물차 큰 거 있죠. 근데 여기 타이어가 만약에 빵꾸 났대요. 이 타이어를 외부 자동차 회사에서 사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팔라고 했던 타이어 낄까요? 우리가 팔라고 했던 타이어 끼는 게 당연히 싸게 먹힐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간종 규정에 안 걸려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자가 공급 중에 걸리는 게 딱 세 가지라고요. 안 걸리는 것도 많아요. 안 팔아도 안 걸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안 걸리는 것도 뭐 그런 거. 제품을 기부하는 거. 그런 것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페이면다가 저기 8분만 걸고 기부금 걸었잖아요. 그래서 안 팔았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 이 4개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간종 규정에 걸려서 시가를 신고해라라는 규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세물금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종류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면세 사업의 전용, 사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사용, 또는 판매 목적, 사업장 반출, 이 세 개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팔라고 하는 제품을 나한테 사용했을 때 1번, 2번, 3번 규정에 걸릴 때만 간종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종류를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쉬워요. 이거 몇 번이 정답일까요? 아닌 거니까 2번이죠. 1번 뭐예요? 면세 사업의 사용. 3번은요. 폐업할 때의 잔존재화. 맞아요? 4번은요. 그래서 사업상이요. 거래처한테 선물한 거니까 사업상 증여잖아요. 2번은 아니겠죠. 됐나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럴 수 있죠. 야, 너네 한번 노래 불러봐. 1등 하는 사람 우리 제품 내가 공짜로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간접기장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안 팔면 걸리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다. 됐나요? 네, 우리 회사가 만약에 마스크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옛날에 마스크 엄청 모자랐잖아요. 마스크 제조업자가 국가한테 마스크를 기부할 건데 국가는 야 나한테 기부해도 시가의 10% 부가세 내야 된다. 이러면 누가 기부해요? 그래서 간종국 규정에 걸리는 게 이런 사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얘는 간주공급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